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제 평생 이렇게 태어나서 많은 분들한테 생일 축하받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생축 이런 거 좀 쑥스러워 가지고요. 저는 카톡에서도 제 생일이 이제 표시가 안 되도록 해놨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생일 축하를 많이 받으니까 너무나 좀 감개무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문 기사를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가지고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자, 첫 번째 기사는 도로 금쪽이의 분노, 불지름 미국, 로보택시 중국에서는 쾌속 질주다라고 돼 있거든요. 간밤에 내린 눈이 채 녹지 않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 플렉스 센터 앞에 서울 자율차 정류장에서 모바일 앱으로 차량을 호출을 하자 9분 뒤에 기아의 니로 전기차가 도착했다고 하고요. 자율주행 모빌리티 업체 42닷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네요. 운전석에 앉은 세이프티 드라이버 A씨는 승하차 시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차량을 수동으로 조작한다고 말을 했고요. 승차 지점을 벗어나 드라이버가 스크린의 자율주행 버튼을 딱 누르자 차량이 스르르 도로로 미끄러져 나갔다고 합니다. 로봇택시로 상암 A01 노선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여 분이었고요. A씨는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오늘은 기상과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돌발 변수가 발생할 위험이 크니 평소보다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그때 끽 하는 소리를 내며 앞차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로보택시도 이에 맞춰서 급감속을 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 색상과 관계없이 3초가량 정차를 했는데 그래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근데 3초가량 정차를 하고 있으면 뒷차가 위험하거나 좀 짜증낼 것 같은데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네요. 그렇죠.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 안 하고 무조건 3초가량 정차하도록 돼 있으면 이것도 위험해 보이는데 A씨는 차량 뒤에 정차 안내 문구가 있지만 양보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동으로 비상등을 전멸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10분간 수차례 급감속이 발생했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과 불량한 노면 탓에 결국 A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차세대 모빌리티로 주목받으며 도로를 달리는 로보택시, 로봇버스의 운명이 국가별로 갈리고 있고요. 국내는 서울 상암동 노선이 상업화 발을 뗐지만 아직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고요. 지난해 8월 자율주행 운행을 허가한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달부터 자율주행 운행을 허가했군요. 잦은 사고로 도로 위에 금쪽이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서비스가 순항 중이다라고 하고요.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이던 GM의 로보택시 크루즈는 인사사고 등을 내서 운행 허가가 취소됐고요. 이달 초에는 구글의 웨이모가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해서 교통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최근에는 시민들이 로봇택시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중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타가 올여름 처음으로 도쿄 오다이바에서 레벨 4 그래요? 정해진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수준의
이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최근에 전했고요. 올 여름부터네요. 토요타의 미니밴 시에나가 현재 건립 중인 새 아레나 인근을 순회하는데 일단 무료로 운용을 한 뒤에 내년에 유상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쟁사인 혼다도 GM과 함께 2026년 1월부터 도쿄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중국은 21년 바이두가 베이징에서 유상 로봇택시 로보콰이파오 서비스를 시작했고 사업지역을 넓히면서 순항 중이라고 하네요. 상해, 광저우, 충칭 등 대도시 10여 곳에서도 로봇택시가 달리고 있고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2015년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내놓으며 자율주행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교통국이 자율주행 대중교통 안전 지침을 발표하는 등 관련 교통 정책도 손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외관을 꾸며야 하며 로봇택시 버스의 경우 운전사나 안전 점검관이 꼭 탑승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서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내 자율주행차 상업 운행의 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네요. 네, 국내에서 서울, 세종 등지에서 로봇택시와 로봇버스가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6개 노선 전체 누적 승객 수는 6만 1,600여 명 수준이고요. 이렇게 많이 탔나요? 다만 상암동만 유상 운행을 시행 중이고 상암동 내에서만 유상 운행 중이고요. 강남 청와대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무료 시범 운행 중인 강남, 청계천, 청와대, 서울중앙버스 전용 차로 10냐 노선을 올 하반기 유료화할 방침이고요. 세종에서는 세종시의 버스 터미널 충북 오송역 구간에 로봇버스가 투입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업계는 아직 서비스 성장이 더디다고 보고요. 이날 상암동에서 만난 직장인 B씨는 신기해서 한번 타봤지만 평소에는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휴일과 점심시간에는 운행하지 않는 등 제약이 많고 시스템도 아직은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택시 버스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는데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미 샌프란시스코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앞세워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했는데 소방, 경찰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았는데 기술이 앞서간 사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 운송수단이 실질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는 로봇택시가 이런 사회적 합의부터 여러 가지 인프라 그리고 뭐 법적인 거 등등 해서 이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상용화되는 게 앞으로도 3년 안에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니케이 39,000선 사상 최고. 야, 오늘 아침에 한경화우 화상 연결이 있어가지고요. 이 니케이 225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기사 읽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가 20일 어제입니다. 39,000선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향후 4만선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뭐 39,000인데 4만 넘는 게 뭐
대단한 전망은 아니죠. 예. 4만 넘겠죠. 올해 내년 초까지 시장이 나쁘지 않으니까 4만 넘는다고 봅니다. 저도. 자, 니케이 지수가 이날 전일보다 2.19% 오른 39,098로 장을 마감했고요. 장중 한때는 39,156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지수가 39,000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거품 경제 시기인 1989년 12월 29일 당시 종가 기준 고점이 38,915였고 장중 고점은 38,957이었어요. 이걸 34년 2개월 만에 모두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 한번 좀 잠깐 설명드릴까요? 89년, 88년 우리나라 지수는 아마 88년에 그때 고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사익감 후보 1위가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익감. 그리고 저는 94년도에 입사를 하긴 했었지만 대학을 89년도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당시에 증권사 직원들 있잖아요. 뭐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던 직원들, 여직원들 다 포함해가지고 88년, 89년 요때 부동산도 엄청나게 거품을 쌓이면서 부동산도 그때 고점이 났고요. 1980년 1월 4일이 아마 코스피 지수 100을 기준으로 코스피에 지금 지수가 산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100이었던 지수가 1000이 갔으니까 10배 올랐고 당시에 뭐 반포의 아파트를 비롯해서 반포의 30평대 아파트가 1980년도 요때 당시에 평당 3천원이 아니라 한 채가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3천만 원이 또 10배가 되고 3억이 되고 그 이후로 30년 만에 그 3억이 또 30억이 되죠. 100배가 됐는데 그때 당시를 증권시장의 역사에서는 에이지안 버블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버블 시기였다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1980년, 81년, 82년도가 그때가 바로 폴 볼커가 금리를 20% 올리고 물가를 때려잡겠다고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 있고 이 2차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뭐 최근에 1000만 이상 봤다는 그 서울의 봄 영화의 배경이 되는 쿠데타도 있고 뭐 등등. 그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했는데요. 그 81년에서 82년 한 8월까지 미국의 2차 리세션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하죠.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다 기름값이 폭등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그런 물가 급등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그러면 달러 가치가 폭락해야 되니까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걸 이제 우리 금으로 못 바꿔준다. 배째라라고 했던 게 1971년에 있었던 닉슨 닉슨 쇼크였었죠. 그 닉슨 쇼크가 있으면서 이 달러 가치에 대한 돈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의 기축통화 역할을 30년 넘게 해왔는데 배째라 하니까 돈의 가치가 기축통화의 가치가 폭락할 수 있으니까 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맞물렸는데 어쨌든 그 물가를 때려잡겠다고 또 페드가 나서고 이번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주식의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페드가 돈을 찍어내서 물가가 급등하는 게 초래되고 그 물가를 또 때려잡겠다고 하는 사람도 페드고 그때 80년대도 그랬고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죠. 자, 그러면 그런 이후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투자자니까요, 그죠? 그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에 82년도에 그 리세션이 오면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낮추기 시작하면서 낮추기 전에 10년물 국채가 먼저 빠지는데요. 낮추기 시작하면서부터 82년 9월부터 그때부터 87년 블랙만데이가 오기까지 주구장창 랠리가 옵니다. 82, 83, 84, 85, 86, 87년까지 연봉 차트 보면요. 다 양봉이에요. 네, 그리고 87년 블랙만데이 때도 그때 10월 달에 35%가 한 방에 빠졌지만 결국은 연말로 쭉 올라가면서 소폭 플러스로 끝나요. 87년 역시도. 네, 그런 와중에 이 에이지안 버블도 있었다는 거죠. 뭐 부동산 그리고 주식도 랠리가 있었고 그 버블의 끝자락에서 고점을 기록을 했던 게 바로 1989년 12월 29일이고 그 12월 29일 날 일본의 니케이 225가 39,000 가까이 38,957을 기록을 했을 때 요때 당시에 세계 시가총액 10위 중에 6개인가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뭐 부동산도 그때 당시에 일본 도쿄 정도의 땅을 팔면 미국을 다 살 수가 있었고요. 일본의 부동산 가격으로 미국을 한 4번 정도 살 수 있는 부동산을 네, 그 정도로 이제 거품이 심했기 때문에 그 거품에 대한 후유증을 30년 동안 받았던 거죠. 요 네 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과거의 역사를 너무 많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읽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 연간 28% 상승한 니케이 지수는 작년에 28% 상승을 했네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17.8, 코스닥이 한 27% 올랐네요. 그리고 S&P 500이 한 25% 올랐죠. 자, 이 작년에 28% 상승한 니케이가 올해 들어서도 16%나 올랐고요. 자, 우선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관련 주가 수혜를 입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뭐 급등을 했고요. 도쿄 증시에서도 도쿄 일렉트론과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죠. 이런 관련주에 매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영향으로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익이 늘어난 수출기업 주가도 상승세고 지난해 전 세계에서 신차 1123만 대를 팔면서 4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한 토요타는 일본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달 들어서 시가총액 50조 엔 444조 원을 돌파했네요. 삼성전자 시총을 돌파했다 뭐 이러는데 사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요 한 500조 됩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지금 구주가요. 본주가 436조니까 한 440조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우선주가 또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선주랑 합쳤을 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일본의 시가총액 1등이 토요타보다는 높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도 일본 증시에 유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세계 거래소 연맹도 있네요. WFE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도쿄 증권
거래소 상장 주식의 총 시가총액은 중국 상해 증권거래소를 웃돌면서 2020년 6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다시 아시아 1위를 차지했네요. 전 세계에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증권거래소, 범유럽 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에 이어서 4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확대 등 당국의 주주 중시 경영 유도와 올해 개편된 일본의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NISA 등도 힘을 보태고 있고요. 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2014년에 도입됐고요.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 코드 2015년도에 도입된 이런 역량 때문에 10년 전에 진행한 일본의 기업 밸류업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점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도 오는 26일 이를 벤치마킹해서 상장사 저평가 해소 대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죠.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노무라 증권은 최근 연말 니케이 지수 전망치를 4만으로 종전보다 5%가량 올려 제시했다. 야마토 증권도 39,600에서 43,000으로 8.6%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노무라 증권에서 지금 39,000인데 연말 니케일 지수 전망치를 4만으로? 네, 노무라 증권이 옛날 노무라 같지 않네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만 하더라고요. 노무라 증권이 우리나라 어떤 국정원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노무라 증권의 위상이 되게 높았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한 30년 동안에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가장 그 증시를 많이 눌렀던 하락의 주범 중에 하나가 사실 금융 섹터이거든요. 네. 자, 아무튼 그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지배 구조 코드 이런 걸 갖다가 되게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리고 작년부터 한 1년 만에 일본의 니케이 225가 저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2014년, 15년 있고 니케이 225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졌었던 그 10월 달에 지금 이제 4만 다 됐잖아요. 그때 7천이 살짝 깨집니다. 장중에 그 7천이 살짝 깨졌는데 그 7천이 지금 4만이 됐으니까 450%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2008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때 10월 29일인가 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가 892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얼마 올랐는가 봤더니 200% 올랐더라고요. 일본이 450% 올랐는데 우리가 200%.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지는 거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일단은 반도체 배터리 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하고 경쟁하면서 많이 배워서 우리가 극일했듯이 주식시장도 이번에 좀 극일했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하면서 일본의 그 PBR도 2012년 요때 0.9에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증가가 450%가 됐을까라고 보면 이익 증가보다는 확실히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PBR만 보더라도.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빨리는 또 잘하잖아요. 그죠? 네, 일본은 10년 걸렸는데 우리는 한 2, 3년 만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네, 정부에서도 빨리빨리 하고 기업체들도 여기에 빨리빨리 좀 호응해주고 그리고 우리 기관 투자가들 제가 계속 좀 요구를 하고 있죠.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네,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게 기관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빨리 저기 3,300 지난 고점 돌파하고 4,000 만들어야죠. 우리도. 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대체 투자 늘린 게 화학은 해외 부동산 손실이 2조 넘었다. 네, 계속 제가 요 대체 투자가 약간 걱정된다고 했는데 계속 이 부분에 체크하긴 해야 됩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로 금융사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이 최근에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고, 개인까지 투자할 수 있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 들어간 돈도 2조 3천억 원으로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9천억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그 밑에 그림이 나오는데 미국 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 변동률이 지금 22년 말부터 확 마이너스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여파 때문인가 했는데 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죠. 자, 20일 감독원은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현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는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이 56조 4천억이고 이 중에서 보험사가 31조 9천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은행, 은행이 10조 1천억이네요. 자, 그 다음이 증권사가 8조 4천억. 예. 비중으로 보면 보험사가 57%, 은행이 18%, 증권사가 15%, 이렇게 되네요. 전체 투자 금액 중에서 사업장이 어디인지 파악 가능한 단일 사업장에 들어간 돈이 사업장이 어딘지 파악이 가능한 그런 단일 사업장에 들어간 돈은 35조 8천억이고 이 중에서 기한이익 상실이 된 금액은 2조 3,100억 원으로 전체 투자 금액의 6.46%라고 하는데, 자, 이 기한 이익 상실이란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자 혹은 원금을 못 주거나 자산가치 하락으로 LTV, 담보 인정 비율 조건이 미달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보통은 선순위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담보 설정도 돼 있고 거기서 나중에 청산을 하거나 했을 때 먼저 돈 받아가는 사람이죠. 선순위입니다. 근데 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자 혹은 원금을 못 준 그런 사업장이네요.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하네요. 자, 상황에 따라 손실을 우려한 금융사들이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고, 금감원 파악 결과 EOD 사업장은 지난해 9월 이후 3개 더 늘어나 손실 우려 투자액도 2조 4,600억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복수의 부동산 사업장이나 블라인드 펀드, 재간접 펀드에 투자해서 사업장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곳에 들어간 돈도 20조 5천억이나 있고요. 손실 추정액까지 고려하면 손해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부는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전체 투자 금액의 5.9% 정도가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금융사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임대형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21개나 되네요. 이곳에 들어간 투자 금액이 총 2조 3천억이고 이 중 개인 투자자 투자금이 1조 9천억이나 됩니다. 전체 펀드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는 총 9개로 투자액이 9천억 원에 달하고, 이 중 미국 상업용 오피스에 투자한 미래에셋 맵스 미국 9-2호, 그리고 하나대체 투자 미국 LA 1호는 이미 자산을 매각을 했죠. 벨기에 오피스에 투자한 한국투자 벨기에 코어 오피스 2호는
배당을 유보 중에 있고요. 이탈리아 오피스에 투자한 한국투자 밀라노 1호는 만기를 최근 3년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금이 최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북미와 유럽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도 손실 우려를 키우고 있고요. 전체 금융사가 북미 지역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34조 5천억 원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액의 절반이 넘는 61.1%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으로 총 10조 8천억의 투자금이 몰려 있고요. 실제 이들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은 재택근무 정착과 고금리 여파로 고점 대비 큰 폭 하락 중이고요. 지난해 9월 말 기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는 지난 고점이었던 22년 4월 대비해서 지금 22.5%가 떨어져 있고요. 유럽은 고점 대비 22% 하락했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가 연계증권 ELS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고요. 우선 이 펀드들의 만기는 통상 5에서 7년으로 ELS보다 길다. 보통 ELS는 3년이니까 그죠. 또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ELS와 달리 이들 펀드는 수익자 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금리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요. 시장이 이 베어마켓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약세장의 첫 번째 그 세 가지 아침에 얘기 잠시 하다 말았었는데 구조적 약세장이 있고요. Structural Bear Market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 베어 마켓이고, 세 번째가 경기 순환에 따른 시클리컬 베어 마켓.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스트럭처럴 베어 마켓, 저 구조적 약세장이 됐을 때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도망 나와야 되는 약세장은 구조적 약세장인데, 그동안에 계속 약세장을 여기서 더 폭락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들을 이래 보면, 약세장에 대한 이 성격을 잘 모르고 계시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어떤 형태냐? 구조적 약세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만기 연장한다고 이게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클리컬한 베어마켓이면 지금 이렇게 다운턴에 걸려 있으니까 만기 연장해서 업턴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빠져나오자. 이런 차원에서 총회에서 아마 연장하자고 할 건데, 이런 경우에는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단독 동해 석유 구멍 24개, 석유공사 10% 가능성 뚫는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는 2004년 11월 동해 1, 2 가스전이 본격적으로 천연가스 상업 생산에 나서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로 산유국이 됐고, 2004년 11월 달,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했었죠. 자, 그러나 해당 시설은 2021년 말 생산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21년 말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했을 때네요. 한국석유공사가 이르면 올해 말 동해에서 석유 개발을 위한 탐사 시추를 진행할 예정인데, 탐사 시추란 석유 퇴적물 등을 탐색할 목적으로 보링 기계 등을 이용해서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이고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동해 심해에서 최대 24개 공규모로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고, 22년부터 광개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석유
공사가 서해와 남해 동해를 물리 탐사한 끝에 동해 심해를 석유 개발에 성공할 만한 지역으로 지목하고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탐사 시추 비용은 1공당 600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업계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탐사 시추 한 공당 성공률은 10% 안팎으로 알려져 있네요. 성공률이 10%? 자, 만약 탐사 시추에 성공을 하면 경제성 분석을 위한 또 평가 시추를 거쳐서 본격적인 생산 시추에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10년가량의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탐사를 해서 이거 경제성이 있다 해도 실제로 시추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네요. 석유공사는 유전을 개발해서 약 11조 원 규모의 석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울산의 전체 가구에 94년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개발이 성공하면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석유공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 9년 전에 초대형 유전을 발견해서 국운을 바꾼 중남미 국가 가이아나의 길을 한국도 따를 수 있다는 게 석유공사의 전망이고, 가이아나는 1916년 석유 탐사를 시작한 이후 약 한 세기 만인 한 100년 만에 2015년 심해 2000m에서 초대형 유전을 잇따라 발견해서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라고 하네요. 자, 앞으로 석유개발공사가 20년가량 동안 탐사 끝에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했고, 2004년도에 이 동해 1, 2가스전을 개발해서 2조 6천억 원어치의 천연가스와 원유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원유 초경질유 생산을 했었네요. 자, 그러나 해당 가스전들은 21년 말 생산이 종료가 다 됐고요. 이번 탐사 시추를 통해서 한국이 산유국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내부 살림살이가 양호하지 않다는 점이 악재인데, 2011년에서 21년까지 10년 동안 순손실을 본 탓에 20년 말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고요. 다만 김동섭 사장이 취임한 다음 해인 22년도에 당기순이익 3,130억 원을 기록하면서 1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석유공사는 동해에서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탐사도 병행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인데, 석유공사는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해서 2030년 연간 400만 톤, 2050년에는 3천만 톤을 주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하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원경 교수님 오랜만에 칼럼 읽어보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유행병. 자, 예술을 사랑한 시인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고독은 위대한 선물이라 했다. 그런 말을 릴케가 했었네요. 고독은 위대한 선물이다. 자, 외로움이 내면 세계를 확장시키기에 고독을 사랑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외로움이 내면 세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군요. 가수 이효리 씨가 국민대 졸업식에서 인생은 독고다이, 결국 독고다이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니콜라 테슬라나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가는 참나와 마주하는 고독이 발명과 성장의 동인이라 했고요. 우리가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이들의 말은 좀 멀어져 보이는데요.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했고요.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여기는 고독사 가능성은 평균 32.3%. 네.
32%나 되나요? 자, 나홀로 산다는 1인 가구가 나홀로 간다고 할 슬픈 운명은 45%라고 합니다. 나홀로 간다. 자, 외로움은 미국에서도 예외가 아니고요. 연방의무총감은 2003년에서 2020년 17년간 미국인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한 달에 24시간 늘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외로움 유행병은 더 심각해졌다. loneliness epidemic이라고 했네요. 외로움도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에 의존하며 타인과 대면하는 일이 확연히 줄었고 만혼과 비혼이 느는 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인도 일본인도 20대가 성관계에 부여하는 가치가 과거보다 낮아지는 걸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연결감 부족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의료 비용 급증의 원인이 되고 고독이 사무칠 때 직장인은 잦은 결근과 생산성 저하를 일으켜서 기업 비용의 증가를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릴케의 말은 철학자로서 맞다.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 자기 정화를 할 수 있다. 외로움을 통해서 자기 정화를 할 수가 있군요. 하긴요. 외로우면 이 생각 저 생각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와 내 주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2018년 영국이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다네요. Minister for Loneliness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답니다. 이후 함께 외로움에서 탈출할 것을 제안하는 각국의 정책이 쏟아졌고요. 이 상황에서 릴케의 말은 이렇게 수정돼야 한다. 고독은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지만 심한 전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이다. 정원경 교수님이 참 이 짧은 글에 어떻게 이렇게 참 많은 내용들을 참 함의하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고독부 장관 빨리 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세계 자살률 1위잖아요. 사실 그 자살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이 고독함 아닙니까? 그죠? 외로움.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윤석만의 뉴스터치, 일론 머스크의 텔레파시 칩. 한국에 저승차사가 있듯이 저승사자 아닙니까? 저승차사가 있듯 일본에는 시니가미가 있다. 영화 데스노트처럼 죽음의 명부를 들고 다니며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한다. 서양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림 리퍼이고요. 긴 망토에 큰 낫을 든 해골로 묘사된다. 그게 그림 리퍼군요. 사신의 존재는 죽음 이후 영적 세계가 있을 거라는 형이상학적 믿음 때문이고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인간의 본질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고 육신보다 정신을 우위에 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대과학에서 정신의 실체는 뇌의 전기, 화학 작용일 뿐이고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수천조 개의 시냅스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감각을 느끼고 생각을 이루는데요. 기억도 휴대폰 잠금 화면을 풀 때처럼 뉴런 간의 패턴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영화 트랜센던스에는 인간의 정신을 업로드한 슈퍼컴퓨터도 나오고 식물 인간이 된 과학자 조니 뎁이 나왔었네요. 여기. 월의 뇌를 스캔해서 의식을 되살리고 육체만 없을 뿐 감정과 생각도 똑같다. 그의 연인 또한 실제 월처럼 대한다. 이는 조만간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뇌와 컴퓨터를 연동하는 브레인칩 기술 덕분인데 19일 일론 머스크는 사람의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실험이 성공했다고 밝혔네요. 아이디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성공했다고 밝혔네요. 얇은 실 모양의 센서 1024개 텔레파시 칩 센서가 뇌의 신경 자극을 신호로 바꿔서 컴퓨터에 전달하고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뇌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마치 스마트폰이 뇌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그때 우리는 인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 야, 참, 이 기사도 무시무시한데, 하나 더 무시무시한 거는, 앨런 머스크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뇌가, 정말 천재는, 어마어마한 천재다, 그죠? 언제 또 이런 것도 하고 있었네요. 자, 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눈이 아직까지 있는데 해가 활짝 화창하게 지금 바깥에 날씨가 좋아졌는데 화창한 날씨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